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지금 나머지 많은 질병들 나열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는 지금 염분 부족으로 소화가 안 되고 위산이 적게 나오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단백질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부족 이런 일이 다 나오는 거고요. 예. 그걸 채우는 방법은 아미노산 제제가 있어요. 많이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네. 종합적으로 아미노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 골라가지고 드시면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우선 소금부터 챙겨 드시면 금방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 몸에 열이 나고 몸이 좀 따뜻해지고 그런 거는 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이 정도, 또 혹시 궁금한 것 또 하나 더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뭐 지금 현미 채식한 지 석 달이 돼 가는데요. 예.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 10kg 이상. 네. 체중으로 말하면 네. 한 25% 정도. 네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몸의 근육이 점점 말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가뜩이 근육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소화 흡수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아, 저는 지금 선생님 같으신 몸을 가지고 현미 채식한다는 거는 뭐 무조건 반대고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면 무조건 잘 먹어야 됩니다. 네. 현미가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소화가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는 걸 그걸 계속 먹는다라는 게 몸이 지금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해 갖고 있는데 네네. 현미 채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말이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 궤양성 대장염을 예. 약 없이 한번 견뎌보고 싶은 욕심에 예. 약 때문에 간과 심장이 좀 많이 데미지를 받는 것 같아서요. 네. 평생 먹어오던 걸 현미채식하면서 일단 끊었거든요. 약을요? 궤양성 대장염. 약은 끊는 거는 그건 올바른 일인데 네네. 잘 먹으면서 약을 끊으면 되지 그거를 굳이 그럴 필요 있냐라는 거고요. 네. 콜레스테롤이 내려간 게 그게 좋은 걸까요?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 네. 네.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고 안 만들어내는 거고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네. 콜레스테롤은 나의 뇌세포를 만드는 구성 재료입니다. 네. 그리고 내 몸에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구성 재료입니다. 네. 피부 세포 이런 데 다 쓰이는 거고요. 네. 그걸 내려갔다고 좋아하실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반대로.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방향이 뭐냐 하면 네. 지금 현재 영양실조잖아요. 심각한 영양실조.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잘 먹는데 겉으로는 잘 먹거든요. 네. 식욕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런 자꾸 말라가니까. 심각한 영양실조인데 소화가 안 되는 걸 먹는다? 네. 그게 아니죠. 소화 잘 되는 걸 먹어야 되고 아예 안 되면 소화가 아예 된 거를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네네. 열심히 많이 먹고 몸을 자꾸 그 세포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줘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예. 그렇게 가셔서 이제 너무 좋아지면 그때부터 현미 채식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지금 아무것도 없는 몸을 가지고 소금마저도 지금 없는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해결 안 되는 거죠. 아, 네. 네네. 또 궁금한 박사님 그런 방송 중이시니까요. 네네. 한번 나중에. 여건 되시면은 한번 전화 한번 네네.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염도계 가정용 사용해도 될까요? 네, 전부 가정용입니다. 네, 염도계는 의료용 염도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염도는 뭐 측정하는 일반적인 그 산업용 염도계 있고요. 주로 지금 보면은 뭐 식사 음식을 만들 때 찍어보는 그런 염도계가 대부분이고요. 그걸 사용해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뭐 심각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정도 0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소수점 한 개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도 되고요. 염도 자체가 뭐 늘을 띱니다. 바닥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보통 0.9 이상 1.5 정도 사이를 유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담즙산은 회장에서의 거의 재흡수된다는데 키토산으로 다 배출되면 지방 소화 촉진은 어떻게 하나요? 아주 멋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담즙산은 우리의 대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또는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재흡수되어지어야 되는 것도 있고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왜 빠져나가고 흡수가 될 때는 왜 흡수가 되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이 식이섬유질을 제대로 먹으면 담즙산이 원래 빠져나가는 겁니다. 100%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둘러싸가지고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담즙산이죠. 그 역할을 하는 담즙산은 흡수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을 듬뿍 잘 먹으면 식이섬유질에 담즙산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식이섬유질한테 담즙산이 붙잡혀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되어지는 담즙산이 있기도 하고 배출되어지는 담즙산도 있는 것인데 다 흡수되어진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절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남는 거는 빠지는 거는 빠지고 키토산을 먹게 되면 키토산에 담즙산이 붙어가지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질을 충분하게 먹으면 굳이 키토산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질을 충분하게 먹는 양이 400g, 500g입니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근데 키토산은 하루에 6알 정도만 먹어도 그 식이섬유질 먹는 양의 절반 정도는 대신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 그 키토산 영양소로도 그냥 먹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케렌시아님, 박사님, 치아에 좋은 방법은요. 7세 아이인데 영구치가 부서지기 쉬운 부실 상태라고 하는데 체중이 13kg 유아인데 비호육기소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면 체중에 따라 다르게 양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 건가요? 자, 우선 치아에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를 닦을 때 소금으로, 고운 소금으로 이를 닦습니다. 저도 이 소금이 이에 좋다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합니다. 짠맛도 좀 싫고요. 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데 이가 굉장히 싱싱해요. 치과를 거의 최근에 한두 번 정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자기는 치과를 안 간답니다. 이 어머니가요, 평생을 소금으로 이를 닦았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소금으로 이를 닦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짜고, 또 통상적이지 않아서 안 했던 것 뿐인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치과에 자주 이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가 자꾸 이제 아프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나도 소금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운 소금을 써가지고 이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요,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통증 같은 거 싹 다 없어졌고 염증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네, 소금으로 이 닦는 게 이제 이를 닦는 것 같고, 그 치약으로 이를 닦는 거는 이를 닦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치약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소금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소금으로 이 닦아라 소리를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아미노산 단백질을 열심히 먹으란 말을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도 좋아지실 것이고 몸도 좋아지실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증거, 논리적인 근거, 네. 그 다음에 자연 현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열고 들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7세 아이, 네, 소금을 그냥 들이대면 아마 짜다고 막 싫어할 거거든요. 치약에 조금씩 묻혀가지고 소금을 그렇게 접근해서 가다가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튼튼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소금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소금으로 이를 닦고 나면 소금이 이 잇몸 속에 남아있어요. 다 헹궈내지를 못해요. 그게 있으면서 소금 잇몸 속에 있는 균을 다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살균이 된다는 거죠. 이래도 안 쓰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도요. 네. 자, 연구치가 부서지기 쉬운 부실한 상태. 그러니까 뭐 결국 저 연구치 부서지는 거는 그거잖아요. 균. 네. 균이 계속 정식을 하고 음식이 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렇게 망가지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부서진 거면 부서진 거고요. 뭐 일단 남아있는 거라도 잘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독, 이렇게, 입을 각을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뭐, 사용해도 좋은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오유기소는 뭐, 당연히 뭐, 먹는 거잖아요. 비타민C 누구나 먹는 거고요. 그 양을 체중, 어른은 60kg에 비타민C 6개를 먹는다면, 쟤는 13kg니까 그냥 하루에 한 개 정도 나누어서 먹는 수준으로 출발하면 되고요. 나머지 영양소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소변의 염농도를 체크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양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감님, 박사님 강의 잘 보고 건강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동생이 간경화입니다. 비오유기소 해도 될까요? 네. 비타민은 간에서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간에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면 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있어야 되니까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니까 그냥 먹고 남으면 소변으로 빼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부족한지 남는지 모르잖아요. 남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네, 소금 누구나 먹고 있는 거고, 소금 전 세계 사람이 다 먹고 있고, 소금 먹고 문제 생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금 먹고 고혈압이 걸렸다라는 거는, 그거는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소금으로 인해서 혈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원인이 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가역적인 반응이지 비가역적으로 한번 소금을 많이 먹어서 한번 올라가는 혈압이 안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압하고 소금하고 사실상 관계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누구나 먹어야 되고 소금 누구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는 거고 많은 음식 중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소금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기름입니다. 음식물 중에 들깨, 참깨, 기름 속에 들어있는 게 오메가3입니다. 물론 오메가6 기름도 있죠. 근데 이 기름은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간하고 관계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 유산균은 장에 살고 있는 균이고, 장에서 간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하고 유산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유산균이 간을 망가뜨리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없죠. 네. 그러시면 되고, 유산균. 키토산 식이섬유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갑니다. 간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데, 제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한테 키토산을 먹여봤는데요. 키토산을 먹고 가장 빨리 제일 좋아지는 데가 간이었습니다. 박사님, 비타민 6g, 요소 1.5개월입니다. 키토산은 대변이 자주 나와서 매일 1, 2회 양이 많은 편 중단한 상태입니다. 염도는 1.2입니다. 식사량은 매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소화가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소화 관련 한약 복용 중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는 게 소화가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소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안 적혀 있어서. 그리고 키토산은 양을 줄여서 드십시오. 한 알 정도로 줄여서 드시거나 아니면 좀 건너뛰면서 드시거나 식이섬유질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방법으로 드시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고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좀 더 드셔보십시오. 소화효소제.
네, 그렇게 해보시고, 소금은 식사 후에 드시는데요. 소금을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가 됐다 말았다 저러고 더부룩함이 느껴지시면 식사 후에 이 소금을 1T에서 2T스푼을 더 추가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용융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먹어보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소변의 염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위산을 만드는데 소금이 충분하게 위장 속에 들어 있느냐, 또는 위산이 충분하게 분비되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위산이 분비되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이 남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소화에 도움을 주려면은 소금을 식사 후에 드셔버리는 겁니다. 아예. 1티스푼이나 2티스푼이나. 그 더 먹는다, 덜 먹는다의 기준은 뭐냐면, 그 더부룩함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더부룩함이 느껴진다, 식후에. 그러면 소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더부룩하다면. 그렇게 체크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하님, 박사님 비어육해서 한지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비타민은 6g 먹고 있고, 소화는 좀 좋아졌는데, 새벽에 속쓰림이 가슴 통증이 여전합니다. 방금 소변 염도가 3.1 나오는데 걱정됩니다. 자, 소변 염도는 염도계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3.1이라고 하는 숫자는 잘 나오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물 1리터에다가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깎아서 한 숟가락 넣으면 약 5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리터에 5g 들어가니까 0.5를 찍으면 됩니다. 0.5 정도 나오는지 그걸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염도계. 그 다음에 이제 소화는 좋아졌는데 새벽에 속쓰림 가슴 통증,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되겠죠. 아마 이분도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신 분 같은데, 아직 20일 정도이니까는요, 좀 더 필요하죠. 세포가 한 바퀴, 예를 들어서 적혈구가 태어나서 죽는데 1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3, 4, 12니까 4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4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꾸준히 그냥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소화효소제도 같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속쓰리는 거는 뭐 위산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위산이 나와도 원래 속쓰리지는 않지만 위벽에 염증이 아직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재생이 빨리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더 보내보시고요. 또 상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감님, 하나 더 질문합니다. 고열 용융소금을 물에 녹이면 뿌옇게 가루가 떠 있는 게 왜 그런가요? 네, 그게 뭐냐면 알칼리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금은 다른 어떤 소금들보다 pH가 같은 그람 수당 pH가 높습니다. 라는 거죠. 알칼리화 되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그 뿌옇게 보이는 그게 뭐냐면 CaO, MgO, 즉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인 겁니다.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그 용액에다가 그 뿌옇게 되어진 곳에다가 식초를 뭐 한 숟가락 정도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녹아버립니다. 즉 지금 뿌옇게 된 가루가 우리 위장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녹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위산에 의해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을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되어지는 거고요. 걱정 마시고 드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뿌옇게 남는 게 있는 것이 알칼리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일반 용융소금들 죽염 이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뿌옇게 남아 있는 게 제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융소금이든 죽염이든 다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소금들이 있는데요. 알칼리도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알칼리 이온수를 만들어 드시고 싶다 그러면 마시는 물에다가 소금을 티스푼으로 뭐 3분의 1티나 조금만 집어 넣어도 맛있는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짜지도 않고 알칼리 이온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트 리버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만성위염이고 평상시에도 위장병이 재발하고 병원에 자주 방문하는데 위산억제제를 길게 복용한 적도 있고, 그런데 비타민C 울트라 파인 분말로 복용을 시작해봐도 될까요?
이분 위상 만성 위염이면요 파인 분말로 먹는 게 아니고요 알로 드셔야 되고요. 알을 갖다가 갈아 갖고 드십시오.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파인 분말로 하면 빨리 녹아버리고 위벽 그 염증이 있는데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그림 밑에 써놨네요. 파인 형태 분말로 해봤는데 정상적일 때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위장이 좋지 않을 때 속이 쓰립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파인 분말, 네, 파인 분말이든 뭐 안 파인 분말이든, 네. 비타민 C는 알로 먹거나 가루로 먹거나 위장 속에 들어가서 녹는 거는 똑같습니다. 위장 속에 들어가서 흡수되어지는 양도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녹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인 분말, 그냥 일반 분말 비타민 C를 드시면 위장 속에 들어가서 빨리 녹아버립니다. 알로 된 거는 천천히 녹습니다. 그러면 빨리 녹는 게 좋냐? 천천히 녹는 게 좋냐? 이거거든요. 빨리 녹으면 위장 속에 그 비타민 C의 농도가 빨리 증가합니다. 삼투압이 올라갑니다. 삼투압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장벽에 자극을 주기 쉽습니다. 만성 위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염증의 자극을 훨씬 더 많이 주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속이 쓰리는 겁니다. 알을 드시면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은 알로 드십시오. 알로 드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도 이 분말을 물에 녹여가지고 먹는데요. 한 3g 정도 이상 넘어가면 설사 생깁니다. 그래서 알을 좋아합니다. 저는 가루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흡수되어지는 양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형제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요. 부형제는 별로 뭐 영향 안 끼칩니다. 오히려 부형제 속에 들어있는 게 어떤 물질이냐면 식이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질은 내 몸에 좋은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부형제는 식이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질 부족하신 분들은 알로 된 비타민C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로 바꾸십시오. 박 기자님, 간헐적 단식에서 저녁 4시에 저녁을 먹으면 2시에 점심 먹고 2시에 점심을 먹고 비타민C를 6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8시에 비타민C를 먹어야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비타민C 먹는 거랑 지금 시간이랑 고민스러운 거네요. 자, 우선은 영양제 복용 시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양제는 가장 편하게 먹는 게 좋다. 지금 편하다라는 거 어떤 거냐면 아무 때나 내 편할 때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무 때나 내 편할 때. 그런데 아무 때나 내 편한 걸 못 먹고 불편한 상황에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야 되는 거면 그냥 아무 때나 먹는 게 낫다라는 거죠. 즉,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고요. 먹을 때는 식전이냐 식후냐 이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흡수를 잘 시키려면 식전에 먹는 게 낫고요. 비타민C도 식전에 먹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들 비타민C 먹고 속 쓰리다 그러니 그냥 식후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식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식전이라고 하는 식사 바로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식전 30분 전에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식후 30분 후에 먹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약봉지에 식후 30분 후에 먹으라 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왜 적어놨냐면 이 사람한테 약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을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식후 30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한 개도 의미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네, 식후 30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식전에 먹던 식후에 먹던 그거 크게 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 성분을 좀 더 흡수를 잘 시키고 싶으면 식후에 먹는 게 좀 더 낫고요. 그렇다고 해서 식후에 먹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양제를 안 먹어버리면 그걸 지키다가 영양제를 안 먹어버리게 되면 그냥 아무 때나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분은 비타민C를 먹는데 공복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공복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비타민C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라도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게 좋습니다. 별 문제가 쏙쓰리지 않다 그러면 먹는 게 낫습니다. 네, 모든 영양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복에 먹어도 괜찮고요. 먹는 게 더 좋지 공복이라고 안 먹는 거는 손해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 성분을 언제 먹은들 어떻습니까? 네, 다만 흡수가 좀 더 잘 되고 좀 더 덜 되고 뭐 이런 것 뿐인 거지 뭐 크게
네, 그것보다는 좀 흡수가 덜 되더라도 먹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편하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거나 시간을 놓쳤네? 그럼 안 먹어버리는 것보다는 시간 놓치더라도 먹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신경 쓰시지 마시고 열심히 많이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유경자님, 수정 냉종이 있는 거 비타민C 8g 정도 하며 많이 좋아졌는데 졸리고 엄지발가락이 찌릿찌릿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비타민C 먹고 지금 나타나는 거 졸린 거는 이제 호전 반응의 일종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냥 시간 보내시면 또 괜찮아질 것이고요. 엄지발가락 찌릿거리는 것은 거기에 뭐 어떤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오유키소를 다 맞춰서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염분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거나 하면 전기가 통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저런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오유키소 한지 4개월인데 당화혈색소 6.8에서 5.9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혈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8kg 줄었는데 체중을 올리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야, 야, 혈당 내려가는 데는 정말 대단하네요. 야, 축하드립니다. 5.9면은 뭐 극히 정상이시네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체중이 지금 이제 문제가 일어났네요. 이제 살찌고 싶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살찌고 싶으시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네,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소화가 되어지고 나면 흡수가 잘 되어야 되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은 바깥으로 배출시켜 버리면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변 염도를 좀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소변 염도가 0.9 이상 나와야 되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몸에서 자꾸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체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뭐 물이 가지는 체중인데 그것도 체중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저체중이 되어져 있으면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드시고 소변 염도를 맞춰 주어서 몸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지금 명확하게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드시면서 아미노산 제제, 단백질 이런 거를 좀 잘 챙겨 드시고요. 그렇게 하고 뭐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늘리는 게 체중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거고요. 흡수가 잘 되도록 하려면은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혈압이 어떠신가요? 저혈압이시지는 않으셨죠?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압 체크 좀 해보시고 혈압이 120까지 올라가도록 염분을 잘 드셔보십시오. 그리고도 잘 안 되시거든 또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리님, 저는 낮에 체온이 낮아서 걱정되는데 저녁은 37.5도 될 때도 있습니다. 낮에는 체온이 몇 도이길래 그러시나요? 원래 사람은 낮에 체온이 높고요. 네, 저녁엔 체온이 낮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 지금 거꾸로 나오고 있는 게 좀 이상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뭐 몸에서 열이 잘 나도록 해야 되니까 열이 잘 나도록 하는 방법은 근육을 많이 키워야 되고요. 근육 키우려면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거 잘 먹고 소화가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내는 재료가 포도당하고 산소니까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서 포도당하고 잘 만나도록 해야 되고 당분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채팅하시는 분이나 참여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영양실조이시거나 혈압이 낮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물도 싫어하고 국물도 안 드시는 이런 분들인데 다들 그래서 병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잘 챙겨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35.5도에서 37.5도까지 체온이 들쑥날쑥하네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 그 체온을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박명구님 0.9 이상이고 혈압 정상인데 혈압 숫자를 좀 적어주세요. 120 이상 나와야 됩니다. 네, 숫자를 좀 적어주세요. 네, 이게 아침 체온을 안미리님, 아침 체온, 네, 아침에 35.5인가요? 아침에 37도면 엄청 좋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한번,
네, 그거 한번 보시고요. 낮에 체온이 낮다는 이야기는 움직이면서 체온이 낮은 거는 참 이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칼로리가 부족하거나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거나 안미리님 혹시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뭡니까 그 당분 섭취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먹는 양이 너무 적거나 뭐 그런 건 아닌지요. 네.